강의를 시작.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12시 탄소성 이론과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4장의 첫 번째 강의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간단하게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칭성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던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 나머지 이제 4장의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퀴즈를 볼까 했는데, 우리 이승로 주교가 갑자기 이제 천안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퀴즈는 금요일 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레이저 포인터로 바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인데 우리 4장의 첫 번째 강의 자료 중에 뒤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는데 1차원에서 항복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뭘로 우리가 판별을 했냐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응력이 어떤 특정한 수준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걸로 판정을 했거든요. 즉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응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일단 1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3차원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3차 응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1차원에서 그냥 응력 성분 한 개였지만 3차원에서 일반적으로는 응력 텐서, 그러니까 6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죠. 한 질점에 물체 내에서 물체가 외력을 받았을 때 한 질점이 받을 수 있는 응력 텐서의 성분은 6개예요. 그죠? 6개인데 실제로는 이제 3 곱하기 3 행렬에 3 곱하기 3 행렬에 9개의 성분 중에서 대각선을 경계로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분은 이제 6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6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이퀄 제로가 되면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항복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함수가 0보다 작으면 탄성 변형, 그다음에 0에 도달하는 순간 소성 변형, 즉 항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1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손글씨 있죠. 1차원에서 예를 든 적이 있어요. 1차원에서 함수를 인장 시험 하는 경우에 시그마 마이너스 y0를 항복 함수라고 놓는다면 그 항복 함수의 값이 제로 되는 순간, 즉 인장 방향으로 초기 항복 능력과 같아지는 순간에 항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만약에 항복력이 점점 증가하는 유동력의 형태를 띈다면 y0 대신에 유동력을 놓으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탄성 변형이나 소성 변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응력 수준은 응력 변형률 곡선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얘기할 때 F 함수값 F가 0보다 클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 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몇 가지 이제 물체의 재질상에 제약을 좀 가했었는데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등방성 재료일 때는 항복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좌표계에 무관해야 된다. 즉 주응력의 함수로만도 표현할 수 있다. 왜 주응력 함수로 표현하는 게 유리하냐면 바로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주응력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시화시킬 수가 있어요. 응력 상태를 주응력 공간의 한 점으로 가시화시킬 수가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편리하다. 만약에 이방성 재료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성 재료는 주응력 3개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6개의 응력 텐서 성분 6개를 다 동원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방성 재료에 대한 항목함수는 10장의 내용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압축성 재료, 비압축성 재료 모두에 대해서 이제 항복 함수를 설명을 할 텐데, 비압축성 재료면은 어떻게 되느냐? 편착력 텐서의 함수이면 될 것이다. 만약에 압축성 재료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일반 응력의 함수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압력에 의존해야 될 거다.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 그럼 비압축성 재료만 우선 놓고 보죠. 비압축성 재료는 압력에 무관하기 때문에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러니까는 압력에 따라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거나가 판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비압축성이다 하는 의미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압력 가지고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항복함수에서 압력 성분이 빠지는 편착력의 함수들로만 표시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술 더 떠서 만약에 비압축성이면서 등방성 재료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주응력으로 표시되거나 아니면은 응력 텐서의 1차 불변량으로 표시되면 될 텐데, 편착력 텐서만 사용한다면 편착력 텐서의 1차 분변, 다시 설명할게요. 1차 불변량만 쓰이는 게 아니죠. 불변량 3개가 쓰이면 될 텐데, 비압축성 재료이면은 편착력 텐서를 사용하면 되니까 편착력 텐서의 불변량 3개를 사용하면 해서 항복함수를 나타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편착력 텐서의 불변량은 3개 중에서 첫 번째 제1차 불변량은 항상 제로가 되도록 정의가 돼 있죠. 그죠? 불변량이. 그러니까는 요 J2'과 J3' 요 2개의 함수로 나타내실 수 있을 것이다. 즉 등방성 재료이면서 비압축성 재료인 항복함수는 요 F의 물결무늬 tilde 2개를 연거푸 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 과목의 범위 내에서는 비압축성 재료, 그 다음에 압축성 재료의 항복함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4장의 후반부에서는 이 항복 곡면이 이동하는 경우 혹은 확장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 10장에 가서 이방성 재료의 항복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잠깐만요. 오민규 군이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페이지에 N1이 스퀘어 루트 6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요거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아까 이 책을 쭉 보면서 예제를 보니까요. 예제 4.2를 한번 보겠어요? 예제 4.2. 자, 오민규 군, 예제 4.2의 예제 풀이를 보면 예제 4.2는 162페이지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있고 그 풀이가 167페이지에 있어요. 167페이지 하단에 예제 4.2의 1번에 N1 프라임은 루트 6분의 1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나오죠. 이해가 되나요? 그 풀이 보면은 오민규. 네, 오케이. 그럼 됐죠? 그럼 시간을 좀 절약을 했어요. 자, 제가 오늘 강의할 게 조금 많아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여전히 지난 시간에 복습의 마지막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비압축성 재료, 요거 저기 뭐예요? 형광펜으로 좀 한번 나타내. 자, 이런 함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지금 이 오른쪽 하단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수압축을 둘러싼 정수압축과 평행한 기다란 통 모양이에요. 패곡선 모양.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단순한 형상이 원기둥이겠죠, 그죠? 정수압축은 좀 요 실선으로 나타내진 거죠, 그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각 축에 같은 각도만큼 떨어져 있는 공간 대각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 내용 복습이었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첫 번째 강의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 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편의상 시그마 1을 제일 큰 대수적으로 제일 큰 값, 그 다음에 시그마 2 두 번째, 시그마 3 세 번째로 나열은 했지만 사실은 이 1번, 2번, 3번을 붙이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개의 주응력이 세 개 있는 것 뿐이지 그 세 개가 꼭 어떤 순서로 그 크기 순으로 나열돼야 된다. 뭐 아니면 뭐 그 반대로 나열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등방성이라고 한다면 2번 축과 3번 축을 바꿔놔도 항복 조건은 여전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항복 함수가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항복 공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복 공면은 뭐냐면 항복함수 이퀄 제로인 그런 조건을 우리가 그 중력 공간에다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등방성이면서 동시에 비압축성이면은 정수압축을 둘러싼 기다란 통 모양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편차평면에서 들여다보면 정면을 바라다 보면 그러니까 공간 대각선에서 편차평면을 정면으로 바라다 보면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폐곡선이 하나 보일 거란 말이죠. 그죠? 이 폐곡선을 평행 이동한 것과 같이 길다랗게 뽑은 게 바로 항복 곡면이니까. 그래서 이 폐곡선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복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면의 모양은 아니니까 곡선, 일드 로커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상에 S2와 S3가 그려져 있는데 요 두 축을 바꿔도 모양이 동일해야 되면은 이거는 어떤 대칭이 돼야 되냐면 S1 축을 경계로 해가지고 모양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항복 공면의 모양이 좌우가. 지금 요 그림상으로는 약간 그 오른쪽이 찌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살짝 제가 이거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잘못 그려가지고 이 대칭 요즘 다시 그린다면은 이 곡선들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손으로 직접 다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지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접 파워포인트에서 잘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린다면 좌우가 똑같도록 S1 축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도록 이제 그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찬가지 논리로 S3에 대해서 S1과 S2를 바꿔도 교환을 해도 대칭이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S3 축에 대해서도 대칭. 그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S2 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항복 공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은 등방성이면서 비압축성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요 S1 축과 S2 축과 S3 축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 되려면 그 구간이 6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60도 구간의 모양이 다 대칭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60도 구간 대칭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그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바우신거 효과가 나타나지만 항복 공면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키면 바우신거 효과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 거냐? 바우신거 효과를 무시했을 때 항복 공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바우신거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인장 방향으로 1차원에서만 얘기할 때는 인장 방향으로 항복점을 만난다면 압축 방향으로도 같은 크기의 항복점을 만난다. 즉 같은 크기의 항복이 일어난다. 이게 바우신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재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바우신거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장 방향의 항복력 크기에 비해서 압축 방향
그 반대 방향 항복능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이게 바우신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걸 3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시그마 1에 대해 시그마 2와 시그마 3는 놔두고 시그마 1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시그마 1 플러스 방향으로 항복 곡면을 만나는 거리나 시그마 1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항복 곡선을 만나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즉 제로점에서 이쪽으로 갈 때의 항복 능력 값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갔을 때 항복 능력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요 BB선을 점선을 따라서 대칭이 돼야 되겠죠. BB 대칭선을 따라서 접으면 딱 포개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2나 시그마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60도 구간 대칭이라고 1차 그 얘기를 했었죠. 60도 구간 대칭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점선을 대칭축으로 해서 또 대칭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30도 구간 대칭성을 유지해야 된다. 즉 30도 구간 내에서 항복 국면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대칭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전체 360도 뺑 돌아서의 항복 국면이 표곡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대칭성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대칭성은 바로 이제 60도 구간 대칭, 30도 구간 대칭.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제일 단순화시킨 그 재료의 경우에는 30도 구간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 과목에서는 바우신거 효과를 고려한 항복함수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압축성을 고려한 항복함수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이 그림상에서 어떤 제약, 어떤 전제 조건이 깨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하게 보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항복 조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를 들 것은 금속 재료의 항복 조건을 예를 들 텐데 등방성이면서 비압축성인 가장 단순한 경우에 가장 단순화시킨 항복 조건을 먼저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고체역학 혹은 재료역학에서 이미 배웠던 항복 조건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항복 조건들은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배운 적이 없는 그런 항복 조건들이죠. 압축성 재료는 항복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바우신거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항복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금속 재료의 항복 조건은 우리가 다시 일반 3차원에서 항복 조건의 요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항복 조건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해놨던 항복 조건의 요건이 요거예요. 그죠? 형광펜으로 그림을 그렸죠. 자, 항복 함수가 편착력 텐서의 함수이면서 동시에 불변량의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착력 텐서로부터 불변량 3개를 구하는데 그 불변량 3개 중에서 첫 번째 제1차 불변량은 제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J2'과 J3'의 함수가 돼야 하면서 그것이 제로인 값을 가지면 항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요게 이제 제일 단순화된 조건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형태를 하나 들어보니까 J2'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항복이 일어난다라는 조건을 하나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 조건 혹은 맥스웰 후버 폰 미세스 항복 조건 혹은 줄여서 그냥 학부 때 여러분들은 폰 미세스 항복 조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항복 조건을 여기에 지금 사용된 이 항복 함수를 보면은 J2 프라임이 어떤 값이 돼야 된다. 이런 그 형태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J2 프라임을 기준으로 항복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J2 theory라고 불러요. J2 이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다가 이제 참고 논문들을 찾아보면 막 찾아보다 보면 어떤 논문들은 이제 J2 theory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J2 theory의 기본 형태. 혹시 그 연구과제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연구과제 수행하면서 그 참고 논문 읽어볼 때 J2 theory 이런 용어를 본 사람이 있나요?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볼까요? 나는 J2 theory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아니면 본 적이 있다. 자, 없으면은 넘어가고요. 앞으로 찾아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영서. 오케이. 자, 요거를 J2 프라임을 우리가 응력 텐서의 성분들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손으로 직접 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XYZ 좌표계에서 성분들로 나타내면 시그마 XX 뭐 YY 그다음에 ZZ 그다음에 시그마 XY YZ ZX 이런 성분들이 있겠죠. 요것들로 J2 프라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것은 만약에 주응력으로만 나타내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그리고 우리가 당분간은 약속하기를 주응력은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제일 대수적으로 제일 큰 것을 시그마 1, 그다음에 두 번째를 시그마 2, 세 번째를 시그마 3라고 지정을 해줍시다. 그러면 요 계산한 결과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그때 항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도대체 그 특정한 값이라는 건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차원의 경우에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1차원의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봤어요. 1차원의 경우에 경우라면은 자, 요게 지금 이제 1차원에서 인장 시험을 할 때 X축을 1번 축을 인장 방향으로 잡으면 그때 항복이 일어났을 때 항복력을 시그마 Y라고 한다면 응력 텐서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될 거예요. 그죠? 다른 모든 응력 텐서 성분이 다 제로가 되고 인장 시험하는 경우, 단순히 인장 시험하는 경우만 상정을 해보는 거죠. 잡아 당기는 방향을 1번 축 방향이라고 잡았을 때 시그마 1이 시그마 Y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시그마 2 제로, 시그마 3 제로인 그런 축 방향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 1에다가 시그마 Y를 대입을 하면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항복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왼쪽 항이 뭐가 되냐면 6분의 1에다가 시그마 1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으니까 2배의 시그마 Y 자승 즉 3분의 시그마 Y 자승이 K 자승이 된다. 카파 자승이죠. 이게 사실 카파 자승인데 갑자기 K로 바뀌었네요. 여전히 카파로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바로 고쳐야 되겠는데요. 네, K로 바뀌었는지. 잠깐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바꾸고 있습니다. 카파 자승으로 바뀌었죠. 자, 그랬더니 카파 자승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값이냐? 카파 자승이라는 값은 3분의 시그마 Y 자승이다. 즉 카파라고 하는 것은 3분의 루트 시그마 Y다. 양수를 택하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도대체 카파라는 건 그러면은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순수 전단에서 항복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의 경우. 순수 전단 상태에서는 순수 전단 상태 항복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 전단 항복력을 타우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타우 y는 여기 순수 전단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를 포미세스 항복 조건에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전부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타우 y를 집어넣으면 타우 y의 자승이 곧 k 카파 자승이 된다. 그래서 타우가 타우 y가 카파구나. 즉 카파라고 하는 크기는 타우 y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그 단순 인장 상태의 관계를 또 끌어내면 요거 양쪽에 이제 요 식의 양쪽에 루트 취하면 타우 y라는 거는 루트 3분의 1배겠구나. 단순 인장 항복력 시그마 y의 루트 3분의 1배가 타우 y가 되겠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짐작할 수 있냐면 바로 요 폰-미세스 항복 조건이 잘 들어맞는 재료라면 단순 인장 항복력의 루트 3분의 1배가 전단 항복력이 되겠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건강한 줌 화면 방금 떴어요? 여러분한테도? 잠깐 보인 것 같은데. 자, 요거랑 이제 병행해가지고 일단 트레스크 항복 조건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트레스크 항복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최대 전단 능력이 어떤 특정한 카파에 도달하면 그때 항복이 일어난다. 물론 이제 여기에 쓴 카파하고 이 앞서서 소개한 카파하고는 뭐 꼭 다를 필요는 없어요. 다를 필요 없는데 최대 전단 응력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한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전단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이 순수 전단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순수 전단 상태는 모어 원에 의하면 최대 주응력에서 최소 주응력, 대수적으로 물론 대수적으로 최대값에서 대수적으로 최소값을 뺀 거에 절반이 바로 최대 전단 응력이 되죠. 그런데 그 값이 특정한 값 카파에 이르면 그때 항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때의 최대 전단 응력이 작용할 때부터 요게 이제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항복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때 전단 응력 값을 전단 항복 응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카파는 전단 항복 응력 그 자체면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이제 요 주응력으로 표시를 하면 단순 인장 상태에서 최대 주응력은 시그마 y, 그다음 최소 주응력은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 인장 상태로 요거를 모석을 변환을 시키면 단순 인장 항복력의 절반에 해당할 때 항복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바로 트레스카 항복 조건 혹은 최대 전단 응력 조건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최대 전단 응력 조건을 따르는 재료는 전단 항복 응력이 단순 인장 항복 응력의 절반이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항복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빨간 글씨로 모든 것은 모델이다. 역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수식은 다 모델이다. 역학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수식은 다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앞서서 폼미세스 항복 조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트레스크 항복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둘 다 금속 재료, 고체이면서 그다음에 등방성이면서 그다음에 압축성인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재료로서 금속 재료에 대해서 쓰일 수 있는 항복 조건이다. 이 트레스크 항복 조건도 이 트레스크 항복 조건을 만약에 그 함수의 형태로 바꾸면 요런 정도의 모양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를 J2 프라임과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여기다가 최대 중력값, 최소 중력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왼쪽 항은, 요 항은. 그래서 결국 J2 프라임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그때 항복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서 요 항복 함수의 요건에 딱 들어맞죠. 그런데 이제 이 트레스카 항복 조건은 이제 거기다가 약간 보완을 해서 단 응력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응력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편차응력, 중력 공간에서 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트레스카 항복 조건은. 그리고 이 60도 대칭성을 모든 구역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편차 평면에서 정육각형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포미세스 항복 조건은 이렇게 원으로 나타나요. 편차 평면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일반 중력 공간에서는 요 도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포미세스 항복 조건은 원기둥면, 원기둥 표면, 곡면. 그 다음에 트레스카 항복 조건은 정육각기둥 곡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의 긴 통을 시그마 3 이퀄 제로인 평면으로 만약에 잘라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원기둥을 시그마 3로 잘라내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죠. 그죠? 시그마 1, 시그마 2 평면상에서 원기둥이 45도가 이제 몇 도인가요? 57점 몇 도인가요? 시그마 3 이퀄 제로인 시그마 1, 시그마 2 평면으로 잘라내면 이런 긴 타원형 모양이 되죠. 원은. 그 다음에 정육각기둥은 이런 길게 잡아 눌려진 육각기둥이 돼요. 그리고 요 평면 안에서는 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항복 곡선이라고 부르죠. 항복 곡면이 시그마 3는 제로, 즉 시그마 1와 시그마 2 평면으로 잘려진 요 도형을 우리가 항복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항복 곡선은 특징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그마 1과 만나는 절편은 시그마 y, 그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y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2와 만나는 경우도 시그마 y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y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즉 시그마 1이 제로고 시그마 2가 시그마 2 성분만 있다면 제로 응력 제로점에서부터 쭉 응력이 증가했을 때 시그마 y를 만나면 처음으로 항복을 일으킨다 이 얘기예요. 그죠? 항복 공면을 만났을 때 항복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시그마 y에서. 혹은 이번에는 시그마 2가 제로고 시그마 1만 성분이 있다면 제로 응력점에서 인정 방향으로 시그마 y, 그다음에 압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시그마 y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 항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외의 응력 상태, 뭐 예를 들면 시그마 1 이퀄 시그마 2이면 언제 항복이 일어나느냐? 이 직선을 따라서 쭉 쫓아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점에서 항복이 일어난다. 근데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육각 기둥과 사실은 원기둥이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1이 시그마 y, 그 다음에 시그마 2도 시그마 y일 때 항복이 일어난다. 그죠? 아주 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응력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 원축에 대해서 30도인 기울어진 각도로 응력 비율로 쭉 항복을 이 시편을 잡아당기면 언제 항복이 일어날 거냐. 트레스카에 따르면 요점, 그 다음에 폰미세스에 따르면 요점에서 항복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항복 조건도 일종의 항복 모델이에요. 그죠? 항복 함수 자체가 항복 모델인데, 그렇다면 어떤 모델이 더 잘 맞을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단순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실제 실험 관찰과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그런 모델은 쉽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좀 인기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바로 지금 폰미세스와 트레스카 항복 조건이었죠. 그렇다면은 실제 재료는 어떤 거동을 보일까? 그래서 실험적 검증을 로데 변수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서 가로축의 로데 변수, 그다음에 세로축의 항복 곡선을 그리면
세로축은 시그마 y분의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였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써야 되는데. 세로축은 시그마 y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해놓고 우리가 항복 곡선을 그리면 폰 미세스 항복 곡선은 이런 돌출된 곡선이 되고 트레스카 항복 조건은 이런 요 세로축이 제로인 요 직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것을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측정된 결과들을 우리가 점으로 x점으로 나타내 보면 폰 미세스 항복 함수에 가까우면서 폰 미세스 항복 곡선은 잘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이제 각종 재질의 튜브를 일정한 길이로 자른 다음에 일단 인장 응력을 먼저 가해요. 그리고 이 튜브니까 양쪽 끝을 막고 안에 내압을 가해요. 그리고 내압을 가하면서 요 인장 응력의 크기와 내압의 비율을 좀 살살 바꿔주면 어떤 결과 나오느냐면 요 로데 변수를 한번 보기로 하죠. 로데 변수는 지금 두 경우 인장과 내압을 동시에 받는 이런 두께가 얇은 튜브는 이 로데 변수의 시그마 1과 시그마 2, 시그마 3 자리에 각각 발생하는 응력,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원주 방향으로는 T분의 PR, 그 다음에 축 방향으로는 2파이 RT분의 F, 이걸 각각 대입을 하면, 그리고 이제 두께 방향으로는 제로죠. 그죠? 제로. 그래서 대입을 하면,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제 반지름이 일정하다고 보고, R잣은 일정한 대략 그 항복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탄성 변형할 테니까 R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F 대 P의 비율만 조절을 하면 어떤 값들을 얻을 수 있냐면 다양한 뮤 시그마 값, 즉 다양한 로데 변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 즉 시그마 1 값을 측정을 해서 시그마 1 값을 측정을 해서 여기다 쭉 그리면 시그마 1 값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시그마 세타 혹은 시그마 Z 둘 중에서 이제 큰 값 측정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 측정해가지고 여기다 쭉 그려보면 그게 이제 x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x점의 분포로부터 우리가 어떤 항복 조건 모델이 실제로 더 타당한지, 실제 재료의 변형 거동을 더 잘 보여주는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바로 뭐예요? 폰 미세스 쪽에 가깝다. 이것은 대략 한 1950년대부터 한 1960년대 사이에 이런 유사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한 열 몇 개에서부터 한 20몇 개 정도의 실험점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이제 한 5, 6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금속 재료는 등방성이면서 비압축성인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폰 미세스 항복 조건에 비교적 잘 맞는구나. 단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폰 미세스 항복 조건보다 살짝 안쪽에 미다라는, 그러니까 트레스카 쪽에 조금 처져 있는 그런 정도로 거동하는구나. 변형 거동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항복 함수를 중력 공간에서 나타낸 항복 공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복 공면에 따라서 항복 이후에 소재의 변형 거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복 공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재의 탄소성 변형 거동이 좌우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타입으로 실험한 사람들은 인장으로 잡아당기면서 동시에 비틀었어요. 그러면서 폰 미세스 항복 함수와 트레스카 항복 함수를 이런 그 가로축을 단순 전단, 단순 인장, 세로축을 순수 전단인 여기 편차평면상이 여기 나타나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호고 여기 하나가 이제 그 정육각형의 한 변이잖아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실험점들을 쭉 찍어봤어.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사실을 발견했어요. 금속 재료들은 대부분 폰미세스 항복 곡선에 가까우면서 폰미세스 항복의 안쪽에 조금 놓여 있다.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때 그 기계 설계라고 하는 기계 설계 혹은 부품 설계 혹은 요소 설계 이런 과목을 들으면 설계 조건 중에서 그 항복 조건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설계 조건을 잡을 때 아마 주로 트레스카 항복 조건을 썼을 거예요. 트레스카 항복 조건을 쓴 이유는 뭘까요? 트레스카 항복 조건을 썼는데 그 기계 요소 설계 과목에서는 트레스카 항복 조건을 쓰는 게 어때요? 안전해요. 항복에 대해서 안전하죠. 왜냐면 그 한 개를 아래쪽으로 한 개를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레스카 항복 조건 쓰고 뭔가 설계하면 대략 금속 재료는 항복을 잘 안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계상에 아주 유리한 도구죠. 트레스카 항복 조건. 하지만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탄소성 변형 고동을 잘 표현하려면 어떤 항복 조건을 쓰는 게 더 유리해요? 폼미세스 항복 조건을 쓰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재의 변형 고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J2CO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항복 조건으로 드러커 항복 조건으로 J2와 J3의 효과를 이제 같이 감안해서 어떤 값을 만족하면 항복이 일어난다. 뭐 이런 항복 조건을 제한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포드라는 사람 학자는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뭐랄까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타협성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항복 조건을 보니까 폼미세스 항복 조건하고 트레스카 항복 조건을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폼미세스 항복 조건은 중력으로 이제 항복 조건을 표현했을 때 지수 m이 2가 되면 이게 폼미세스 항복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m이 무한대가 되면 이게 트레스카 항복 조건이 돼요. 그런데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실제 금속 재료는 폼미세스 항복 조건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폼미세스 항복 조건이 좀 가까운 편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안쪽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포드라는 학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m을 요렇게 항복 조건을 놓고서는 m을 2보다 큰 값 무한대면은 이게 이제 직선 육각형이 돼버리는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m이 2면은 원이 되는데 m을 예를 들어 대략 한 뭐 6이나 아니면 한 8이나 이런 정도로 놓으면은 그게 실제 재료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항복 조건을 제안을 했어요. 실제로 이 항복 조건이 재료의 결정 격자 구조에 따라서 m을 6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m을 뭐 8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항복 조건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중력으로만 표시를 하고 있다. 항복 조건을. 우리는 보통 일반 응력 상태의 응력 성분들을 첫 번째로 얻는데 그것을 꼭 중력으로 환원을 한 다음에 이 항복 조건을 써야 된다.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방성 항복 함수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방성 항복 함수는 어떻다 그랬어요? 6개 응력 성분을 다 써야 된다. 왜?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즉 좌표계에 따라서 항복 조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응력 성분을 다 써야 되는데 이 호스포드 항복 조건은 그 중에서 꼭 3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방성에만 적용이 된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고한 것처럼 이제 학부 때 배우지 않았던 항복 조건은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가 압력 민감성 재료, 그러니까는 pressure sensitive material 혹은 compressible material, 압축성 재료의 항복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하죠. 우선 압축성 재료다 하면은 이제 어떤 재료들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금속 재료는 비압축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압축성 재료로는 뭐가 있을까요? 압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변하는 재료가 압축성이죠. 그죠?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압축성 재료. 공업 재료 중에 압축성 재료. 자, 우선 플라스틱 재료 어때요? 비정질 금속. 비정질 금속이 살짝 압축성 있나요? 압축성이 있을 확률이 좀 있죠. 그런데 금속으로 일단 넘어가면 그 부피 이변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압력이 너무나 좀 높아가지고 조금 일반적으로 그냥 압축성이다 이렇게 딱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선 적당히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변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재료 있죠. 플라스틱 재료가 전형적인 비정질 재료죠. 비정질 고분자 재료가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르퍼스죠. 그러니까 특정한 결정 구조가 없는. 이 특정한 결정 구조가 없다는 얘기는 분자들이 뒤엉켜 있다. 그 사이에 틈이 많다. 뒤엉켜 있으면 틈이 많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불을 자기가 자고 난 이불을 잘 개고 나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불을 막 엉망진창으로 엉켜 놓고 나온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불을 엉망진창으로 엉켜 놓으면 부피가 이불을 잘 개놨을 때에 비해서 부피가 어떻든가요? 훨씬 부피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불이 엉켜진 예, 그 다음에 소방함에 소방호스 잘 차곡차곡 개 있죠. 소방호스들이 잘 그 정돈이 돼 있어야만 소방함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일단 끄집어내져서 뒤엉켜 있으면, 어지럽게 뒤엉켜 있으면 다시 소방함에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그 얘기 뭐예요? 부피가 커진 거예요. 부피가 그런데 뭐 소방호스가 갑자기 커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틈이 많아진 거죠. 그죠? 즉 비정질 재료는 마치 엉켜진 소방호스와 같아서 분자들이 뒤엉켜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격자 구조에서 벗어나 있죠. 막 뒤엉켜 있죠. 원자들이. 그러면 그 사이에 틈이 많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더 차곡차곡 개 있을 때에 비해서 부피가 커요. 그 얘기는 틈이 많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성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재료들이 압축성을 갖고 있나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압축성을 갖고 있는 재료, 생각나는 재료. 어떤 재료가 압축성을 갖고 있냐면 바로 금속 분말 재료. 분말 재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흙, 토양이에요. 토양. 흙 가루를 우리가 그릇에다가 올려놓고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죠? 그다음에 사실은 암석도 상당한 압축성 재료예요. 암석의 경우에 지하 깊숙이 있을 때의 부피에 비해서 지 표면으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져서 이 암석이 막 부풀어 오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질학에서는 압축성 재료에 대한 항복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자, 그러면 이제 분말 재료, 금속 분말 재료,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료, 그리고 토양, 그 다음에 암석 이런 것들이 다 압축성 재료라는 걸 이제 이해를 했죠. 물론 이제 토양이나 암석은 공업 재료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제 암석은 공업 재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플라스틱이나 금속 분말은 뭐 아주 대단한 공업 재료죠, 그죠? 자, 그런 재료들은 언제 항복을 일으킬까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쿨롱-모 항복 조건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하죠. 쿨롱-모 항복 조건은 J2 시어리에다가 J1 의존성을 하나 이제 더해야지 이제 항복을 일으키는 건데, 아까 이제 보통 일반 금속 재료들은 일반 공업 재료들은 주로 J2 시어리를 많이 쓴다고 했죠. 심지어 트레스크 항복 조건도 J2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항복 조건을. 자, 그렇다면 이제 J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위에다가 써놨죠. J1은 응력 텐서의 제1차 불변량이에요. 그죠? 제1차 불변량이고 정수압 응력 혹은 정수 압력의 3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제1차 불변량이죠. 이거에 따라서도 항복이 일어나면 그걸 제2완 의존성 항복 조건, 즉 압축성 항복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 첫 번째 소개할 게 이제 쿨롱
마찰 파단 법칙에 근거하는 항복력을 이제 우선 먼저 소개를 하는데요. 쿨롱 마찰 파단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전단능력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그때 항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마찰 파단 법칙인데 그 특정한 값이라는 건 수직 압력, 즉 압력에 따라서 그 값은 작아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자, 우리가 산사태 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면 뭐 눈사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토양이 잘 다져져 있으면 자중으로 이 흙더미가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눈이 잘 다져져 있으면 이게 눈의 자중으로 혹은 외부의 진동으로 눈더미가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눈이 흘러내린다 하는 얘기는 벌써 항복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하고 똑같은 현상이냐면 그러니까는 미끄럼 운동하고 똑같아요. 미끄럼 운동을 방해하는 게 바로 마찰력이죠. 그죠? 그걸 접촉 면적으로 나누면 마찰 응력이 되는데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 미끄럼 마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금속의 경우에 미끄럼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7장에서 전이 운동에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하죠. 즉 우리가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상 위에 책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교재. 자, 여기 우리 교재 보이죠? 제가 책상 위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아주 약한 힘으로 책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즉 항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계속 힘을 조금씩 증가시켜서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이게 싹 책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그죠? 즉 움직여요. 상대 운동을. 책상에 대해서 책의 상대 위치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손에서 힘을 살짝 빼보세요. 그럼 책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영구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고 실제 물리적인 현상도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찰을 가지고 항복 현상을 모델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 혹은 접촉 면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미끄럼 이런 거를 마찰 법칙에 기초해 가지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기로 하죠. 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전단 요게 이제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제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요 쿨롱의 마찰 파단 법칙을 이 가로축을 시그마 n 수직응력, 그다음에 세로축을 전단응력 타우로 나타내고 거기에 요 항복 조건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직선이 돼요. 이 직선이 바로 타우는 C 마이너스,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 이 각도, 경사각,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 시그마 n 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 그리고 시그마 n이 증가하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 타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단순히 시그마 n이 요 이점에 도달하기만 해도 항복이 일어난다. 즉 전단 능력이 따로 없이 시그마 n만 커져도 항복이 일어난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것을 세 개의 중력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세 개의 중력을 편의상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고 한다면 파단면 지금 항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파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산사태나 아니면 눈사태나 이런 여기서 이렇게 흙더미나 눈더미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그 흘러내린 미끄럼 면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 미끄럼 면에서의 전단 응력 크기는 중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직응력의 크기는 중력 세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마찰 파단 법칙을 그다음에 중력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예요? 모원을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모원
큰 모원 하나 그려놨고, 그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이 제로인 그런 모원도 하나 그려놨죠. 그래서 이 모원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우리가 대수적으로 지금 표현했죠. 이 타우 수직축의 왼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 즉 압축 능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대수적으로는 부호까지 생각하면 시그마 1이 제일 최대값이 되고 시그마 3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요 지금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요 직선이 요 두 개의 원에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우와 시그마 n을 각도 파이와 그다음에 요 크기 c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쿨롱의 마찰파동 법칙 안에다가 타우와 시그마 n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정리된 결과는 우리가 중력 공간에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중력 공간에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1, 그다음에 시그마 2, 시그마 3 세 개의 좌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중력 공간에서 시그마 1, 아까는 편의상 시그마 1이 제일 큰 경우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대수적인 크기로만 나타냈지만, 이제 그 순서를 바꾸면은 총 6개의 조합이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죠? 그 각 경우의 수가 요 편차 평면 안에서는 60도 간격 하나에 해당하는데, 거기에서 요 식은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는 요 2c 2배 c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3 사인 파이, 요 식은 뭐냐,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랄까, 요거는 이제 각도 파이에 따르죠. 그래서 나타내면 이런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구간에서 각각 이런 직선이 돼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일 때 각 그 응력축 방향으로 편차 평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일 때 좀 더 튀어나와 있고, 플러스 방향일 때 좀 절편의 크기가 좀 작고, 이런 특징을 갖죠. 그죠? 그러니까는 응력축 위에 있을 때 절편의 크기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응력축 위에 있을 때 절편의 크기에 비해서 플러스 방향 절편 이렇게 조금 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3차원 공간, 중력 공간에서 그리면 지금 요런 육각형,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육각형이냐면 약간 방패 모양의 육각형이에요. 그 육각형이 쭉 한쪽 끝으로 가면은, 반대쪽 끝으로 가면 한 점에서 시작하는, 즉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육각뿔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육각뿔. 이런 육각뿔의 도형을 나타내요. 그런데 요 그림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밑면을 보기 위해서 굳이 어떤 방향에서 이걸 보고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중력 공간에 플러스, 그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각각 플러스 쪽인 공간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내려다봤죠. 그죠? 요 그림은 뭐냐면 그 반대쪽에서 올려다본 그림을 여기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즉 여기에 이 부호의 이 응력축의 부호를 잘 보세요. 마이너스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예요. 그러니까 저 반대쪽에 있는 요 뿔의 끝점, 꼭지점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전부 다 플러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원점이고, 지금 여기 육각형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다 마이너스인 그런 그 육각형이 해당해요. 즉 지금 요거는 뿔 모양이기 때문에, 도형이 뿔 모양이기 때문에 정수압축에 대해서 평행을 이루지 않고 정수압축에 따라서 닫히는 구조로 돼 있죠. 그죠? 즉 압력이 바뀌면, 압력이 달라지면 항복 조건도 달라진다. 즉 이 경우에는 그 크기가 달라진다. 항복이 일어나는 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육각형 모양은 좀 사용하기가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제 드러커 프라가라는 사람이 각각 주장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육각형으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쓰자. 그러면은 좀 표현이 간단하고 쓰기가 편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원뿔의 크기를 그러면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차피 쿨롱 마찰 파단 법칙에서 파단이 이제 최초로 일어나는, 즉 압축성 재료의 항복이 일어나는 시점은 그 마찰 파단 법칙에서부터 알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방식으로 쓰자. 요 육각기둥에 외접하는 원뿔을 쓰든지, 아니면 뭐 내접하는 원뿔을 쓰든지, 아니면 평균값인 원뿔을 쓰든지, 그러면 대략 그 크기의 기준은 마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를 많이 쓰죠. 외접하는 경우를 쓰면은 대략 아까 그 비압 축성 재료의 경우와 똑같은 실험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드러커프라가의 항복 곡면은 넘어가지 않고 그 안쪽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압축성 재료의 파단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 곡면은 육각기둥 곡면은 지금 여기에 정리된 것처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요 정리되는 과정은 요 뒷장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j1의 역할을 빼버리면 어디로 환원되냐면 트레스크 항복 조건으로 환원이 돼요. 마찰 파단 법칙은. 여기다 j1은 빼버리자고. 뭐 제로 대입하면 되죠. 쉽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파이도 제로 대입하면 되죠. 마찰 파단 법칙으로 환원이 돼. 아직 트레스크 항복 조건으로 환원입니다. 그래서 정육각 기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외접하려면 드러커프라가 항복 국면은 어디로 이제 환원이 되겠어요? 폼미세스 항복 국면으로 환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중력 공간에서 쿨롱모 항복 국면의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쭉 그 눈으로 따라가 보면 되죠. 그런데 눈으로 그냥은 잘 안 따라가지겠죠. 손으로 꼭 한 번씩 써봐야 이게 따라가지는데, 특히 두 번째 압력강 이런 거, 압력강하고 그다음에 편차 응력, 편차 중력항 이런 거는 우리가 앞서서 편차 중력을 J2 프라임과 각도 세터로 미리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복습할 내용이 많아요. 다음 주에 한다. 금요일 날 우리가 퀴즈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축 인장 항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축 압축 항복하는 경우에 각각 그 두 경우의 실험을 통해서 각도 파이와 응착계수 C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 각도 파이가 C로부터 우리가 요 육각형으로 표시되는 쿨롱 항복 곡선이나 아니면 외접 타원으로 표시되는 드러커프라가 항복 국면, 항복 곡선을 알 수가 있다. 혹은 일반적인 3차원 조건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압축성 재료는 인장 시험 한 번만, 단순 인장 시험 한 번만 해도 그 항복 조건에 필요한 상수, 재료 상수죠.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단순 인장 항복 능력이나 아니면 전단 항복 능력 이렇게 구하면 되죠. 반면에 압축성 재료는 두 번의 실험을 해야 돼요. 단축 인장 항복하는 경우랑 단축 압축 항복하는 경우. 물론 두 경우 모두 우리가 바우싱거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우싱거 효과까지 있다면 이제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요거 이제 드러커프라가 항복 조건은 이미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왔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니까. 자, 요 드러커프라가 항복 조건을 중력 공간에서 표시하는 방법은 지금 요 그 J2 프라임 세오리의 그 이론이고, J2 프라임에 루트 붙인 거,
아까는 요 JT 프라임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게 카파 자승이면 항복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폼미세스 항복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각 루트를 씌운 다음에 이제 차원을 갖게 하기 위해서 J1의 알파 베이면 항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알파 카파를 각각 C나 파이로부터 결정을 하면 된다. 아까 이제 얘기했었죠. 외접하는 경우랑 내접하는 경우. 보통은 이제 외접하는 경우만 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장시험과 압축시험을 통해서 C와 파이를 구할 수 있고 그 C와 파이로부터 외접하는 경우에 알파나 카파 혹은 내접하는 경우에 알파나 카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자료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은 펴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 시간은 한 강의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남았죠. 지금 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분 안에 세 번째 강의를 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뭐랄까요 기본 지식 요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 자료의 내용은 이제 후속 항복 국면에 대한 얘기예요. 후속 항복 국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강의 자료 전까지 얘기했던 건 전부 시그마 제로에 대한 얘기예요. 시그마 제로. 언제 항복이 처음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다면 후속 항복 국면은 이제 1차원으로 치자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항복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동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1차원에서는 유동력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3차원에서는 이제 공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동력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 공면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후속 항복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기 항복 응력이라고 얘기하죠. 1차원에서는 시그마 제로는 초기 항복 응력. 만약에 3차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요 강의 자료 두 번째 강의 자료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초기 항복 국면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1차원에서 초기 항복을 겪고 나서 이제 후속 항복을 겪을 때 이 유동력이 점점점 증가하면 그걸 우리가 경화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변형 경화 혹은 뭐 가공 경화 비슷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경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복 유동력이 점점 증가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거겠죠. 유동력이 그게 감소하는 거겠죠. 유동력이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동력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를 이제 연화라고 얘기해요. 연화. 유동력이 연화된다. 유동력이 연화되는 재료가 있을까요?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공업 재료 중에서 유동력이 연화되는 경우. 채팅창에 답이 안 오거든요. 연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나요? 지금 여기 내 화면에는 메시지가 뭐 마이크가 변경됐다고 나오네. 오디오 테스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디오 테스트. 똑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강도가 매우 높은 재료들, 이런 강도 높은 재료를 열간해서 가공할 때 연화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유동력이 변형률이 커짐에 따라서 유동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럼 이런 재료는 아주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고강도 알루미늄, 항공 재료로 많이 사용되죠. 항공우주용 재료로. 그 다음에 티타늄 합금 재료, 이것도 항공우주용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초내열 합금, 수팔로 이런 것들 항공우주용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그 변형 연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변형 연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깨져나가요. 가공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가열을 했고
충분히 온도를 높였는데 이 변형을 하다가 변형이라는 건 항상 국부적으로 분포가 일정하게 변형시키지 못한다면 변형이 어느 한 곳인가 치우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치우쳤는데 거기서 유동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급속하게 변형이 집중되겠죠. 그죠? 변형이 집중되고 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연신 허용을 할 수가 없어서 서로 분리가 되어버리죠. 그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소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에서는 연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경화 모델만 설명하는데 연화되는 경우도 있다. 자, 1장에서 나왔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뭐 항복점이 초기 항복 능력이 분명한 경우도 있고 초기 항복 능력이 약간 불분명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항복력은 진응력 진변형률 곡선에서는 대부분이 경화하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대부분 이제 증가를 하죠. 유동력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항복 국면에다가 경화 효과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항복 함수가 응력만의 함수가 아니라 후속으로 일어난 어떤 현상. 지금 이 경우는 가로축이 뭐예요? 전체 변형률이죠. 그동안 받았던 누적 변형률. 누적 변형률에 따라서 이 항복 조건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복 함수가 약간 바뀌어야 되냐면 응력뿐만 아니라 경화 변수의 함수가 될 수가 있다. 즉, 이 경화 변수는 스칼라일 수도 있고 텐서일 수도 있는데 스칼라인 경우에는 항복 공면의 크기를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텐서인 경우에는 응력과 같은 차원을 가지면서 항복 공면의 위치로서 항복 공면의 변화를 후속 항복 공면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즉 F는 단순히 응력만의 함수가 아니라 그런 항복을 계속 누적해서 받다 보면은 항복 공면의 크기나 위치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 크기나 위치를 변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알파라고 쓰자. 그런데 알파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파 밑에 하점자 i를 썼고 그다음에 이게 스칼라일 수도 있고 텐서일 수도 있는데 텐서인 경우에는 응력과 같은 차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알파로 일단 굵은 글씨로 볼드체로 쓰긴 썼어요. 하지만 이게 스칼라일 수도 있다. 이걸 미리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보기로 하죠. 자, 실험적으로 먼저 어떤 사실을 얻었느냐면 아까 이제 이런 실험 했잖아요. 그죠? 인장을 작용시키면서 비틈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 실험을 막 하면서 야, 금속 재료가 요 비율에 따라서 언제부터 항복이 일어나냐 이걸 이제 막 살펴보려고 이 실험들을 막 했더니 어떤 황당한 결과를 얻었냐면 바로 요 결과를 오른쪽 그림 요 결과를 얻은 거예요. 뭐냐면 가로축을 시그마 그러니까 수직응력에서의 항복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세로축을 전단응력 그러면은 초기 항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폼미세스가 됐건 아니면 트레스카가 됐건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제 그림을 좀 고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 측정한 값들을 쭉 이 위에다가 그려보면 요 측정된 점들은 폼미세스를 넘어가지는 않고 주로 폼미세스 쪽에 붙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지금 강의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고쳐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이제 커피팅 한다고 치면 요 점선이 되는 거예요. 요 점선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반대 방향으로 전단 능력을 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단 능력 일정한 뭐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가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반시계 방향을 얻었을 때는 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한 방향으로 소성 변형을 진행을 쭉 시켰어요. 항복을 유지를 시켜서 계속 비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즉 더 높은 수준의 전단 능력이
해야만 계속 항복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즉 전달 능력에 대해서 경화가 됐는데, 그 반대쪽은 어떠냐면 요 점선에서 한 칸 위로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번에 항복을 시켜보니까 더 작은 값에서 항복이 일어나더라. 요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항복 공면이 이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최초에 1958년도에 나그디라고 하는 연구자가 발견을 했어요. 교수님이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나그디 교수의 연속체역학을 들었죠. 그분인데 지금쯤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때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자, 오늘 강의가 끝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강의 이후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퀴즈 시험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